그래. 그러면은 그 살인 그거 잠깐 들어가 보자. 살인.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살인에 대해서 배웠을 당시를 보자. 살인인데 이 살인이 본격적으로 등용됐었던 거는 어느 왕시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등용됐었어? 누구 때부터? 네? 복습 하나도 안 하셨죠? 예, 성종 시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등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하필 이때 성종이 살인파 애들을 등용했었어? 누굴 견제하려고? 누구라고? 그게 누구야? 훈구 애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요 살인파를 등용했잖아. 그러면 요 살인파 애들은 어떤 애들인 거야? 왜 하필 이들을 등용했었어? 이들은 어디서 정치 세력을 키우고 있었는데 어디? 그래요. 얘들아, 니네 계약하자마자 바로 시험 기간이다. 다음 주 시험 보는 거 알지? 누구야? 야, 살인이 누구냐고? 정몽주 학파 애들이었잖아. 온건사대부 애들. 걔네가 조선 건국에 나는 도움을 줄 수 없으니 나는 지방에 내려가겠다 해서 거기서 뭘 세웠어? 서원을 세웠잖아. 그래서 지방에서 서원을 바탕으로 성장한 애들이 살인파 애들이었는데 이제 성종 때 이 애네를 훈구를 견제하고자 살인 애들을 등용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러면은 성종이 이러한 훈구를 견제를 하려다 보니까 이 살인파 애들을 일반 관직에 앉힐 수는 없어. 그러니 어디에 앉혔었던 거야? 당시 청요직이라 불렀었던 무슨 사? 삼사. 진짜 니네 아예 복습 하나도 안 했냐? 야, 이씨, 양심 없는 새끼들아.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들을 3사에 등용을 하게 됐는데 이 3사는 총 3가지가 있었지. 첫 번째로 신하들이 왕한테 있어서 조언을 하는 이거를 간언한다라고 해서 사간원에 임명이 됐었어. 그리고 사헌부, 관리의 비리를 감찰했었던 사헌부, 그리고 지편전을 계승해서 성종 시기 때 다시 만들었었던 홍문관이 나왔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이러한 3개를 바탕으로 해서 이들을 청요직 이 자리에 앉히게 됐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관원과 사관은 여기 2개를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했어? 대간이라고 부른다 했었고, 이 대간의 역할은 관리의 인사권을 담당했었던 서경을 라는 권한과 그리고 왕한테 조언을 하는 간쟁이라는 역할과 왕이 정책에 있어서 별로인 거를 다시 되도록이 만드는 봉박이 있었어요. 빠꾸시켜서 줬었던. 요러한 역할을 했었던 게 살인파 애들이었었다라고 했었지. 그런데 이러한 훈구 애들이 살인파 애들 청요직을 바탕으로 자기네들을 견제를 하게 되니까 이들을 모함하고 그것 때문에 살인 애들이 화를 입었어. 그거를 사화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그치? 이거 다 적진 않을 거야.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자세하게 적진 않을 건데, 그러면서 살인 애들 화를 입었었던 게 요 사화였었는데, 이 사화는 연산군 시기 때 2번이 일어나게 됐었어. 그리고 연산군 말고도 중종 시기 때 한 번 일어나게 되고 플러스적으로 명종 시기 때도 한 번 일어나게 됐었던 거야. 그러면 연산군 시기 때 일어났었던 사화를 무슨 사화라고 불러? 무오사화라고 부른다고 이야기를 했었어. 그래서 이 무오사화는 뭐가 발단이 돼서 일어나게 됐었던 거야? 김종직이 썼었던 조의제문을 발단으로 해서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조의제문을 쓴 사람이 누구라고? 김종직이라고. 근데 김종직 이때 살아있어, 죽어있어. 그럼 이 조의제문을 세조실록에 편찬하고 넣으려고 했었던 춘추관의 누구? 김일손 때문에. 김일손이 이거 넣으려다가 적발돼가지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버렸는데 그 적발돼버려가지고 어떻게 돼? 이때 관련된 김종직파와 김일손을 비롯해서 다 처형을 당하게 되잖아. 요게 이제 무사화였어. 그리고 나서 있었던 게 갑자사화인데, 이 갑자사화는 뭐 때문에 일어나게 됐었던 거야? 연산군의 어머니였었던 누구? 패비윤씨 사건을 바탕으로 이 갑자사화가 일어나게 됐었지. 중종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에 기묘사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기묘사화가 일어나게 된 배경은 인물 한 명이 있어요. 그 인물의 이름이 뭐였어? 조광조였지? 알겠지?
조광조였어. 그래서 조광조가 중종의 명을 받고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관리를 천거를 해서 등용하게 만들었었던 게 있어요. 그게 현량과 그리고 거짓으로 훈구가 됐었던 애들을 삭제한다. 위훈 사건. 그리고 도교의 신을 모시고 있었던 이곳을 폐지해야 된다. 그곳이 뭐라 불러? 소격서라고 불렀었던 거야. 그래서 소격서 폐지. 이거 했지만 결국에 조광조 썰렁하고 했다. 이제 명종 같은 경우는 대윤과 소윤의 싸움이다 라고 보는데 외척 세력이었었던 윤임일파와 윤영원 일파의 싸움, 대윤과 소윤의 싸움이다 라고 했는데 이 사건 속에서 얘네가 살아남아 안 남아? 남게 됐었던 거야. 됐지? 여기 봐야지. 여기 보고. 그래서 이 사화로 결국에는 살인애들이 성장을 했고 살아남았잖아. 그리고 나서 이들이 살아남은 이 살인파 애들이 서로 분열했었던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서 만들었었던 거. 뭘 만들었다? 붕당이란 거를 만들게 돼요. 그럼 이 붕당의 배경을 봐야겠지. 당시에 이 3사의 관리 임명직을 담당했었던 관직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조전랑이라고 불러요. 좌랑과 우랑이 합쳐져서 하는 게 이주전랑이었는데 이 이주전랑 임명권을 가지고 살인애들이 분열이 되게 됐었던 거야. 어떻게 분열이 되게 됐었냐면은 대표적으로 김효원이라는 인물이 있어. 김효원이라는 인물과 그리고 심의겸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거는 자세하게는 안 다룰 거예요.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김효원과 심의겸을 바탕으로 해서 이주전랑 임명권 갖고 싸우게 됐는데 이 김효원파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었냐? 동인이라고 불렀었지. 그리고 심의겸파 사람을 서인이라고 불렀었어. 됐지? 그러면은 이들이 왜 동인과 서인이라 불린다 했었어? 김효원은 동쪽에 살고 심의겸은 서쪽에 살았기 때문에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졌었다라고 했었잖아. 그러고 나서 이들은 이제 정상적인 이들이 지지했었던 학파가 있어요. 자, 살인이야. 살인파 애들은 성리학자들이지. 근데 그 성리학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동인이 믿는 학파가 있고 서인이 믿는 학파가 있었어. 그래서 동인이 믿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는 이황 선생이었었어. 이황 선생이고 서인은 이 선생이었었는데 이때 당시에 성리학에서는 가장 중요했었던 사상 중 하나가 이기론이라는 체제야. 됐어? 그러면은 성리학엔 이와 기가 있어. 이와 기가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하냐? 요거 갖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이황 선생께서는 이가 중요하대. 그래서 주리론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이 선생께서는 기가 중요하시대. 그래서 주기론 이런 걸 주장을 하시게 됐었던 거지. 그래서 이거 바탕으로 하게 되는데 이황 선생 쪽 파는 대부분 경상도 쪽 사람이었었어. 그래서 지금의 경상도의 영남 쪽에서 자리를 잡고 있거든. 그래서 이황 선생님 쪽 사람들은 영남학파라고 불렀었고 이 선생님 쪽 사람들은 이제 호남 지방 출신들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기호학파라고 불렀었어. 무슨 학파라 불렀었다고? 기호학파 이렇게 불렸었던 거야. 그럼 이가 뭐 기가 뭐냐라고 하면은 성리학에서는 이라는 변하는 주체가 있어요. 그 이를 담는 그릇을 기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이황선생이 얘기하시기를 이라는 것은 절대 불변하지 않는 것이다. 생각을 해봐라. 기라는 것은 불완전한 체제이기 때문에 기라는 거는 불완전한 체제이기 때문에 담을 그릇이 변하는 거지만 이라는 존재는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기보다는 이가 중요하다라고 한 거야. 됐어? 그리고 이 선생께서는 기라는 게 있어. 기라는 게 오히려 맞다. 왜냐하면 기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고 그걸 담는 그릇이지 않냐라는 거야. 최종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물을 먹으려면 컵이라는 컵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컵의 크기는 다 천차만별일 수 있지. 하지만 마시는 건 다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니 당연히 그걸 담을 수 있는 기가 중요하시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럼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황 선생은 기가 필요 없다라고 한 거야? 아니야. 이 선생님이 이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야. 이와 기 둘 다 필요해. 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 이 싸임인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됐었고 이것들이 쭉 하고 이제 붕당 체제로 발전을 하게 됐었던 거야. 요게 이제 시작이었었던 거지. 됐어?
이게 이제 붕당의 형성이다 라고 보면 돼. 그래야 붕당의 형성은 보통적으로 순서 문제로 나온다면 사화 이전일까 이후일까? 이후를 봐야 된다는 거야. 사화에서 살아남은 이후 살인파이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왔었던 게 붕당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초기 붕당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많이 싸웠어. 됐어? 정책적으로 많이 싸웠고, 자신의 정책에 있어서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이들은 뭘 하게 되냐면 공론을 만들게 돼. 뭘 만든다고? 공론이야. 니네 언론에서 공론하다 이게 뭐야?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다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들의 생각을 알리고 거기에서 이거 옳은 거예요, 별로인 거예요 이러면서 의견을 얻는 거야. 이게 공론인 거지. 그럼 이러한 공론을 얻어요. 이러한 공론을 얻고 나서 지방에 있었던 살인파 애들을 대상으로 공론을 얻겠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지방에서 있었던 살인파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살림이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살림인 거야. 공론을 통해서 누구한테 인정을 받겠다? 살림 애들한테 인정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너희는 공론까지만 외워두면 돼. 살림 같은 경우는 사실 고등법입니다. 고등 파트에서 나오는 건데 그냥 가르쳤어요. 알겠지? 물론 용소 같은 경우는 니네는 지금 내 수업을 들을 때 투머치 한 건 나도 인정을 할게. 알겠지? 근데 알아두면 편해. 진짜임. 넌 그냥 봐. 어쩌겠어. 근데 솔빗은 그 2학기 되잖아. 좀 많이 알려줘. 얘네만큼은 아니더라도 1학기보다 선생님 친절을 하실 거야. 뭔가 1학기는 선생님이 사탄에 씌워진 느낌이라고 하면은 2학기는 너를 위한 천사가 강림한 느낌일 거야. 진짜요? 아, 그리고 제가 쌤한테 대충 시험 범위를 알아왔어요. 어디야? 뭐 저희 고려 안 나온 데 있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랬냐? 원이랑 전쟁이었나? 맞아. 거기서부터 조선 중간까지 하죠. 괜찮아. 나랑 다 했잖아. 나한테 죽도록 혼나면서 다 했잖아. 안 되면 뭐 한 대 깡 맞으면 다시 기억나겠지. 그래도 야, 그냥 가성비 아니냐? 한 대 깡 맞고 다시 생각나는 거면? 아니 근데 어차피 영상 남기잖아 이번엔. 이것도 올라가 있어. 니 저번주에 한 거 올라가 있어. 조회수 한 30회 정도 될 거야. 3,000회에도 올려줬는데 니네는 안 올려준 이유가 다 들었잖아. 오늘은 5시쯤 올라갈 거야. 니네 가자마자 유튜브에 업로드 할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으로 넘어갈 거야. 임진왜란. 보통 임진왜란을 모르는 애들은 없어. 그치? 임진왜란 1592년 이때 일어나. 이때 이제 우리나라는 붕당으로 싸우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자, 붕당 때문에 우리나라는 서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요, 일본이 쳐들어오는 걸 대비를 하지 못했어요 라고 알려주신 선생님이 좀 많아요. 근데 아니야, 우리나라는 대비했어. 근데 일본 군대 또라이처럼 군대를 많이 데리고 와서 그래. 알겠지? 자, 그럼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왕을 봐야 되는데, 이때 왕이 누구냐면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돼. 누구 때 일어난다고? 선조대왕 시기 때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전에 당시 일본의 정세를 잠깐만 볼게. 자, 일본 여기 4개의 똥덩어리를 갖고 있지. 이때 당시에 일본은 전국시대였었어. 전국시대였고 무사들이 막 하고 싸우고 있었던 시기야. 그럼 일본은 왜 무사들이 막 싸우고 있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때부터 어떻게 보면 중앙집권 체제였었지. 물론 지방의 행정에 대해서 고려는 제대로 통제가 안 돼갖고 속현이란 지역이 있었고, 그 속현을 다스렸었던 게 지방관이 파견됐어. 향리가 다스렸어. 향리가 다스렸지. 요거는 고등까지 쭉 기억해야 된다. 알겠지? 향리가 다스렸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통제는 됐잖아. 이게 통제가 안 돼갖고 지들끼리 막 치안 유지가 안 돼갖고 장군들이 뒤져라 이러진 않았잖아. 일본은 그랬어. 중앙에 천황은 존재했거든. 근데 결국에는 지방 얘네들 자체가 스스로가 치안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러한 치안 유지 목적으로 해서 무사들이 등장을 하고, 그 무사들은 결국에는 그 민심을 얻게 되니까 자기네들이 차라리 성을 다스리는 성주가 되야겠다라고 한 거야. 그래서 무사들이 성주가 되면서 전국시대가 딱 나오고 막부정권이 나오게 된 거야. 막부정권이 나왔고, 그 막부정권이 3단계 더 올라가서 이제 혼란의 무사정권 시대가 오게 됐었던 거지. 그래서 그 무사정권 전국시대가 딱 도래를 했는데, 이 전국시대 속에서 오다 노부나가라는 애가 있었어. 그 오다 노부나가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가 이제 전국시대를 거의 다 통일을 할 뻔했지만 죽게 되고,
그의 충직한 수하였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일을 하게 됐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막강한 인기와 더불어서 권력을 얻게 돼요. 그래서 걔랑 이제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애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냥 지방에 찍소리도 못하게 눌러버렸어. 근데 이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의 힘이 아니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가지고 있는 힘 그 자체였던 거야.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렇게 전국시를 통일을 했는데 골칫거리가 생겨요. 일단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로 이들은 무사야. 직업 자체가 무사인 애들이야. 그럼 이들한테 직장이랑 곧 전쟁터야. 근데 지금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럼 이들은 실직자가 돼. 일단 전국시대를 통일한 기쁨은 마음은 좀 만끽하고 있어. 그치? 근데 이게 언젠가는 내가 실직자라는 거를 너도 나도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화살은 다시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돌아오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이때 당시 지방의 세력가들 우리는 호족이라 불렀었잖아. 이들은 다이묘라고 불렀었던 거야. 이 다이묘들은 전쟁이 없다 보니까 지방에서 이러고 보면서 그래 세금 내놔라 이러는 거야. 전쟁이 있으면 세금이라도 그거를 팍팍 쓰기 때문에 세금이 모일 일이 없어. 근데 지금 전쟁이 없잖아. 그럼 세금이 어떻게 할까? 모여! 그럼 그 모인 세금을 바탕으로 부를 쫙 축적해서 원하는 거 다 사. 그럼 그 중에서 뭐도 있어? 무기, 사람 다 살 수 있어. 그럼 무기와 사람을 다 산다는 거,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견제할 힘을 기른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세금을 낭비하도록 만들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할까라고 하다가 결국엔 국내는 안 돼요. 내수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국외로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조선한테 얘기해. 조선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명나라를 칠 건데 길 좀 비켜주지 않을래? 라고 하는 거야. 조선이 비켜줄까? 안 비켜주겠지? 이때 당시에 조선은 명나라를 어버이 국가로 섬기고 있었어. 내 어버이를 치겠다는 냅도? 아니지. 그리고 조선 입장에선 얘네가 지나가다 뭔 짓을 할 줄 알고 약탈하는 순간 바로 전쟁이야. 그런 리스크를 안길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일단은 일본의 정세를 보라고 통신사를 파견을 하게 됐었어. 근데 이 통신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누구든 일본은 족밥이래. 얘네는 전쟁 준비 안 해도 되는데 일본은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대비해야 돼요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선조가 이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일단은 대비는 해. 그러니까 2만에서 3만 명 정도의 군대를 상대할 정도로 대비를 했는데 이거는 세계사적으로는 맞아요. 2만에서 3만 정도든. 근데 이 일본 또라이들이 20만 군대를 이끌고 우리나라를 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못 막지. 근데 세계사적으로 딱 봤는데 20만 군대가 이렇게 친 적은 없대요. 섬에서 육지 공격하는데. 그래서 못 막았던 거야. 이해됐지? 물론 왕실의 무능함도 있었어. 그건 있었어. 자, 그래서 이들은 여기 지금의 부산 지역이었었던 동래성을 공격하고 이 동래성을 함락을 하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이 동래성을 함락을 해서 그 기세를 몰아갖고 쭉 올라오게 되는데 이제 동래가 함락되고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던 선조는 런처예요. 어디까지 런치냐면은 자 여기가 조선과 명나라의 국경이라 치자.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여기에 바로 국경 바로 아래 의주라는 데가 있었어. 이 의주까지 선조가 도망가게 됐었고 실제로 선조는 명나라로 넘어갈 생각이었었어. 근데 이제 신하들이 진짜 그거는 가오가 상하고 이건 진짜 하면 안 됩니다 해서 의주에서 멈췄었던 거야. 그럼 그 사이에 선조가 그 자기가 가장 믿고 있었던 여진족을 잘 토벌했었던 신립장군 보고 이들을 막으라고 시켰었던 거지. 그래갖고 신립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딱 가갖고 지금의 충주 쪽에서 충주성에서 일본군과 싸우게 됐었는데 문제는 이 신립장군이 이끌고 있었던 부대는 기병부대야. 그럼 기병부대라는 건 그냥 말이 주력되는 거거든. 근데 일본의 총이랑 싸움이 안 돼요. 왜 싸움이 안 되냐면은 보통 이제 너희가 배울 때 이렇게 배울 거야. 일본은 3교대가 있다. 3명이 있는데 한 명이 쏘면은 돌아가고 한 명이 쏘면 돌아간다. 그래서 연발의 형식이 된다라고 하는데 연발 절대 안 돼. 너희는 곧 쏘겠지? 5년 뒤에 쏠 거야, 총을. 그 5년 뒤에 총 쏴보면 알겠지만, 빵빵빵 하면 겁나 빨라요. 니네가 받은 10발 다 쏘는데, 제대로 다 쏘는데, 30초면 다 쏴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장전하는데 1분 걸려. 한 발 쏘고 장전이야. 연발이 될까? 안 돼. 상식적으로 안 돼. 효율성은 3명이 돌아가는 건 있는 건 맞지만, 연발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하고 있는 사이에 기병한테 다 쓸려. 원래 말의 속도라고 치면은. 근데 왜 기병 때문에 졌냐면은 말은 예민한 동물이라 그래. 그러니까 얘네 말이 적응되는 거는 숲을 달리는 거, 나뭇가지 꺾이는 소리 요런 거에는 자기의 청력이 적응이 되어 있는 동물이었었어. 근데 총이라는 거는 적응이 안 돼 있는 동물이야. 총 니네가 이제 나중에 5년 뒤에 들어보면 겁나 커. 진짜 개 커. 그 귀막에 껴도 다 들려. 껴도 다 들리는데 그게 팡 소리가 났다 쳐봐.
말이 놀라서 자빠지는 거야. 그러면 앞에서 선봉을 달리고 있었던 말이 여러 말들이 갑자기 훅 하고 뒤집어져. 그럼 뒤에 따르고 있었던 말들은 어떻게 돼? 같이 뒤집어지겠지. 그러니까 지게 됐었어. 그래서 신립장군은 이 충주성 전투 탕금대에서 전투를 펼치시다가 결국엔 돌아가시게 됐었던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명나라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성주가 처음에는 명나라를 안 믿었대요. 왜 안 믿었냐면은 이 조선이란 나라는 옛날에 몽골의 전투 40년 동안 항쟁했었던 고려를 이은 조선이야. 고려 다음에 나온 게 조선인 거지. 그래서 이들의 군사력이 일본한테 이렇게 빨리 함락될 만큼 약할 리는 없다. 오히려 명나라는 초기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조선과 일본이 연합을 해서 자기를 속일 생각이었구나. 조선이 우리 속이고 연합해서 우리 칠 생각이구나. 그래서 조선을 의심했었어. 근데 진상조선을 딱 보니까 와 진짜 찐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명나라 군대가 이렇게 이끌어 와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평양성으로 가게 돼. 평양에서 붙게 되는데 왜 평양이냐면은 당시에 일본이 평양 이상을 못 갔었어. 왜냐면은 이들이 식량이 도착해야 돼. 식량이 도착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야. 이들은 식량을 할 때 이렇게 육지로 올려주는 게 아니라 바닷물을 통해서 이렇게 빨리 올려줄 생각이었었어. 근데 이게 안 됐었던 거야. 왜? 이 바다에 누가 지키고 있으니까. 이순신 장군이 지키고 있었어.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지키고 있으면서 한산도 대첩이 일어나게 된 거야. 한산도 대첩으로 이제 크게 승리를 하시게 된 거지. 그래서 이때 당시 한산도 대첩 당시에 유명했었던 진법 하나가 있지. 그게 무슨 진법인 거야? 하객진이었었던 거야. 요게 이제 딱 하고 나온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가 안 되는 게 내가 평양에 주둔을 하고 있다가 조명연합군이 평양에서 일본군과 싸우게 됐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 일본군이 져요. 그래갖고 이제 조명연합군이 신나고 일본아 뒤져라 하면서 호남 지역에 있었던 권유 장군 보고 편지를 보내. 우리가 지금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으니 너희가 아래에서 위로 와서 우리가 앞, 뒤로 협공을 하자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호남지방에 있었던 권유 장군이 알겠습니다 하고 군대를 이끌고 딱 하고 갔는데 문제는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던 조명연합군이 일본군의 기습 공격에 당해갖고 다시 후퇴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 권유 장군은 그래 소수의 병력으로 죽이자 했다가 어떻게 돼? 응? 속된 말로 좆됐어요. 그니까 좆됐는데 어떻게든 싸우긴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배그 해본 애들은 알겠지만 배그나 이런 거 해본 애들은 알겠지만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는 게 편하지. 그리고 아직 이때 당시 일본의 조총을 상대할 건 없어요. 근데 조총에 반감을 하는 거, 위력을 반감할 수 있는 거는 얘네를 아래에서 위로 쏘게 만든다는 거야. 그래갖고 권유 장군이 행주 산선으로 들어가서 일본군과 항쟁을 하게 되고 이때 항쟁에서 승리를 거두시게 됐었던 거야. 이게 바로 권유 장군의 무슨 대첩이냐면은 행주 대첩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그래도 명나라 연합군을 이겨가지고 기분이 좋았는데 이 행주대첩 딱 끊기게 된 거야. 그리고 보급도 지금 못 올라오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은 여기를 한번 죽쳐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왜냐면 이때 당시 얘네는 경상도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었어. 하지만 여기는 단점이 곡창지대가 아니야. 왜냐면 여기 산 존나 많잖아. 여기 대구야. 데프리카 있는 지역이야. 데프리카 왜 더워? 산이 많으니까. 그럼 전라도는 왜 곡창지대야? 산이 높다는 거는 해발 고도가 낮다는 거야? 높다는 거야? 높아! 얘들아, 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그럼 니네 계곡 가서 알 테니까. 자, 산에서 아래로, 여기서 아래로. 그래서 여기 최저 곡창지대야, 전라도가. 됐지?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여기 막혔어. 그럼 남아있는 건 여기야. 그래서 곡창지대였었던 전라도를 점령해서 차라리 여기서 식량을 수급하자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일본 군대가 요렇게 해서 들어오려고 해서 호남지방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 들어오는 길목을 막게 돼. 그게 바로 김시민 장군의 진주대첩이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 있던 진주대첩에서 김시민 장군이 승리를 거두시게 되면서 일본군은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안 됐었던 거야. 초기에는 얘네가 기세가 좋았지. 막 한량도 금방 함락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금방 해가지고 드디어 우리가 여기를 다 먹겠구나 했는데 이제 여기 3대 대첩은 막히게 됐었던 거야. 그러면서 명나라랑 일본이랑 휴전협상에 들어가게 됐었어. 됐지? 근데 휴전협상에 들어가게 됐었는데 결국에는 이 휴전협상이 결렬이 되게 돼. 왜냐하면 일본이 명나라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조선 땅 8도 중에 4도를 내놓으래요. 양아치죠?
명나라 주겠어? 절대 안 주지. 지금 얘네가 도와줄 목적 중 하나는 일본군이 절대 한반도에 주둔을 하면 안 돼. 주둔을 하고 점령을 하는 순간 이들이 분명히 명나라까지 공격할 거 알거든. 그래서 보내준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타협안이 안 되게 되니까 1597년에 정유재란이 일어나게 돼. 그러면은 이 정유재란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생각을 하지. 우리 이순신 장군이 계실 거야! 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계시지 못합니다. 왜냐면 선조는 임진왜란 이후에 해군이 승리를 거두게 되니까 이순신 장군한테 막강한 권한을 줘요. 삼군 수군 통제사 자리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서해, 남해, 동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총사령관직을 이순신 장군한테 선조가 직접 줘요.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보면 선조의 그 인재 보는 눈으로 발탁된 사람도 맞아.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활약할 수 있었던 게 이순신 장군의 옆집 형이었던 유성룡의 추천이었고 그 추천을 받아줬던 게 선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조 덕분이기도 해요. 선조가 막강한 권한을 줬는데 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이순신 장군은 승리를 거뒀어. 그러니까 백성들의 민심이 하늘을 팍 하고 치른 거야. 선조가 이제 거기서 불안한 거야. 자기는 민심이 안 좋아. 왕이 런쳤으니까. 근데 왕이 런친 건 잘한 거긴 해. 잘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백성을 버리고 런친 거기 때문에 이제 민심이 안 좋아. 그러니까 한편으로 걱정한 거지. 삼군 수군 통제사라는 자리는 급하게 만든 거 원래 없는 건데, 그러면 이순신이 백성들의 민심을 가지고 그리고 막강한 해군력을 가지고 자기의 반란을 일으키는 순간 어떻게 될까? 이제 자기는 자리를 보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순신의 권한을 주기 위해서 백의종군을 시켜요. 그래갖고 제일 말단부하를 한다면 권율장군 밑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었던 거야. 그럼 기존에 있었던 사령관직을 누구를 앉히게 되냐? 원균을 앉히게 돼. 그래서 원균이 이제 정유재란 이후에 군대를 이끌고 딱 나갔어. 그게 칠전량 해전이야. 근데 그 칠전량 해전에서 패배를 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그 원균이 죽은 거지. 남은 배는 12척밖에 안 남게 된 거야. 그 상황 속에서 선조도 싸움을 느껴갖고 다시 이순신 장군을 복직시켜줘. 기존의 삼군 수군 통제사 자리로.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확인을 하다가 진짜 12척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이제 머리는 아팠었어.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선조한테 서찰이 하나 오겠대. 차라리 지금 배가 12척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수군이 육군에 합류를 해서 싸우는 게 어떻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은 아닙니다. 여기서 명언이 나오는 거야.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명량에서 대첩을 하게 됐었던 거지. 그래서 명량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제 일본에서 정세도 많이 변화하게 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게 돼버린 거야.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자체가 강했다 했지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이 강했다고 얘기 안 했잖아. 그래서 도요토미가 갑자기 이게 도요토미가 죽어버리게 되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주니어한테 권력 승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야. 그럼 기존에 도요토미의 힘에 눌려 있었던 지방의 다른 무사 막부 정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무사 정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도요토미 세력들은 조선에서 물러나서 일본으로 급히 귀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지. 근데 이런 바다를 통해서 귀국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순신 장군이 냅둘까? 절대 안 냅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당시에 명나라의 도독이었었던 진린 장군 보고 이제 조선 사람들의 귀와 코를 맞춰요. 이 일본 애들은 전쟁 중에 있어서 조선 사람들이 귀와 코를 베었는데 왜 베었냐면은 이들이 얼마나 사람을 죽였는지 그거 갖고 공적을 매겨야 돼. 근데 사람의 목을 베면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들고 다니기 편했었던 귀와 코를 잘랐었던 거야. 이거를 바쳐. 그리고 나서 막대한 이제 재물을 바치는데 진린이 먹튀하고 같이 이순신 장군을 싸우게 돼. 그게 노량해전이야. 그리고 그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돌아가시게 됐었던 거지. 어쨌든 간에 7년간의 전쟁, 1592년부터 1599년까지 있었던 이 7년간의 임진왜란은 결국에는 끝이 나게 됐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됐지? 그러면 이러한 임진왜란에 대한 결과가 있을 텐데 일단은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땅의 모든 땅이 황폐화가 되게 됩니다.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한 건 맞아. 일본이 급하게 물러나게 됐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전쟁이 너무 길다 보니까 땅은 황폐화가 돼버리게 됐었고 이때 당시 도자기 전쟁이라고 부를 만큼 일본 애들은 우리나라의 도자기 장인이라든가 학자들 대거적으로 데려가게 됐었던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선조는 자신이 이렇게 권위가 약해졌었던 왕권을 강화하고자 뭐 여러 이제 공신들도 임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임진왜란 당시에는 의병들이 진짜 많이 활약을 했어. 홍익장군 곽재우라든가 김시민 장군도 의병 출신이었고 그리고 사정대사나 이제 휴정대사나 이렇게 있었어. 이런 승려들도 활약을 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의병들 중에서 공신을 오른 사람이 거의 없었어. 이런 것도 있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됐지?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지금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이랑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정권이 있었어.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 정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권을 무너뜨리게 되면서 이제 일본 내부에서는 새로운 막부 정권이 등장을 하게 돼. 그 막부 정권이 뭐냐면 에도 막부라고 불러. 뭐라 부른다고? 에도 막부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에도 막부는 조선 정부한테 요걸 요구를 하게 돼. 우리가 지금 조선 정부랑 다시 교역을 재개하고 싶습니다. 조선 정부는 처음에 바로 안 들어주죠. 니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뒤질 뻔했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들이랑 교역을 해주겠냐? 이 얘기를 하니까 에도마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을 물리쳤었고, 그리고 도요토미가 이렇게 한반도를 공격했을 때 반대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힘에 눌려가지고 실제로 전쟁 중에 참여를 거의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에도마포는 왜 조선과 이렇게 굽신굽신 하면서도 교역을 하려고 했을까? 라고 보면은 에도마포를 세웠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무너뜨린 정권이야. 그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과 사이가 좋지 않았지. 그러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하는 정책 속에서 반대 정책을 성공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럼 그 반대를 성공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최고의 표현 누구랑 친해지는 거야? 조선이랑 친해지는 거고 조선으로부터 교역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요렇게 포장해. 조선이 우리의 막부에 대해서 축하 사절단을 보내줍니다 라고 얘기해. 우리가 요청해서 온 게 아니라 조선 스스로가 축하 사절단입니다. 그러니 성대하게 맞아주세요. 요렇게 하게 되는 거야. 자신들 막부의 외교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선을 이용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조선에서 에도막부로 가는 사절단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통신사라고 불러. 뭐라 부른다고? 그래서 통신사가 이때 파견이 되게 됐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통신사는 총 11차례 파견이 돼요. 왜 11차냐면은 막부 정권의 쇼군이 즉위할 때마다 딱 갔거든. 됐어? 그래서 이렇게 됐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선주가 죽고 나서 광해군이 즉위를 하게 돼요. 광해군은 엄청난 백성들의 민심을 가지고 즉위를 했었던 왕이야. 왜 그러냐면은 광해군은 이때 임진왜란이 터지고 나서 선조가 급하게 자기가 죽을 때를 대비해서 세자를 임명하게 되는데 그때 임명됐었던 게 광해군이야. 그래서 광해군 보고 너가 나 대신에 잘 수습을 해서 저 전쟁을 막아라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지. 그래서 실제로 광해군이 정말 잘 막게 됐었어. 됐지? 그러던 이제 잘 맞게 되면서 백성들이랑 같이 싸우다 보니까 인기가 높아진 거야. 그래서 광해군 시기 때부터 붕당 싸움이 본격화되게 되는데 기존에는 어디와 어디로 나눠져서 싸우고 있었어? 서인과 동인으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져서 싸우고 있었는데 서인은 그대로 오게 되고 동인 같은 경우에 이때 분열이 나게 돼. 이때 북인과 남인으로 분열이 되게 되는데 광해군 시기 때는 광해군 쪽 애들이 누구냐면은 요 북인파 애들이야. 이 북인파 애들이 광해군이랑 같이 임진왜란 때 싸운 애들이거든. 그래서 광해군은 즉위를 했어. 그럼 광해군의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전후 요 조선을 복구하는 정책을 해야 돼. 그래서 경복군 복구 정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전쟁 때문에 전염병이 되게 많이 낳게 되지. 그래서 이때 당시에 허준을 통해서 동의보감을 작성을 하도록 만들어. 허준을 이용해서 동의보감을 작성을 하도록 만들었었던 거야. 됐지?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었어. 가장 중요한 거. 이때 당시에 여기에는 명나라가 있고 여기 이제 조선이 있고 여기 여진족이 있는데 여진족이 성장을 해서 새롭게 나라 하나를 만들어. 그 나라 이름이 후금이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졌었던 후금이 명나라랑 싸우게 돼. 그러니까 명나라는 조선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는데 수아 잠깐 저거 좀 꺼봐. 꺼봐. 잠깐 꺼봐. 그래서 이 명나라랑 후금이랑 싸우게 됐었는데 이 명나라는 당시에 조선 내부에서 여론이 너무 좋았어. 왜냐면 이제 조선의 사대부들은 명나라의 도움 덕분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제조지은 나라를
다시 설립하는 것만큼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가 도움을 요청하니까 당연히 보내줘야지. 근데 조선도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함부로 군사를 보낼 수도 없고, 그리고 후금한테 이제 미움을 사는 순간 후금이 내려오잖아. 조선이 이때 사실 막을 힘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한 거지. 그러다가 강홍해군이 선택했었던 거는 결국에는 이 강홍립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게, 우리는 지금 싸울 여력이 없으니 장군께서 명나라에 일단 합류해서 싸우다가 명나라가 이길 것 같으면 그대로 싸우고, 후금이 이길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후금한테 항복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야. 그래갖고 강홍립이 싸우다 보니까 후금이 이길 것 같아서 실제로 항복해서 광해군의 뜻을 전달을 하게 돼. 그래서 후금이랑 큰 마찰 없이 넘어가게 됐었던 거야. 이거를 가운데에 서서 외교를 한다라고 해서 중립외교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 광해군의 중립외교 정책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광해군 시기 때 광해군은 애초에 어머니가 궁녀 출신이야. 그러니까 신분적인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컴플렉스 상황 속에서 선조가 죽기 전에 낳았었던 아들 한 명이 있거든. 그 영창대군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영창대군을 낳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임목대비라는 사람이야. 누구라고? 임목대비 사건인데, 이 임목대비가 나왔었던 영창대군이 신하들을 통해서, 신하들이 얘를 통해서 광해군을 견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창대군을 죽여버리고 임목대비는 가둬놓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광해군의 반대파였었던 서인 애들이 있잖아. 서인 애들이 임목대비랑 같은 한편이었었는데, 이러한 한편 속에서 이들은 광해군을 걸고 넘어지게 돼.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광해군 보고 얘기하는 거야. 성리학적으로 우리는 의리를 다해야 되는데 어째 지금 후금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합니까? 명을 도와서 후금을 멸망시킬 생각을 해야지 후금이랑 친하게 지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리학적으로 충과 효가 예를 다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임목대비가 친어머니가 아닐지언정 임목대비를 가두시고, 그리고 어머니가 다를지언정 동생인데 동생이 영창대군 죽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해서 이러한 폐륜적인 것과 정치에 있어서 꾸짖으면서 이들은 광해군을 끌어내리게 돼. 그러면서 이때 당시 끌어내리게 됐었던 사건이 뭐냐면 인조반정이라고 부르는 거야. 무슨 반정이 부른다고? 인조반정으로 인해서 이제 광해군은 태위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인조가 즉위를 하게 됐었던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즉위했었던 인조는 광해군이 후금이랑 친하게 지낸 거에 대해서 반대적인 정책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해 때 실시했었던 게 명나라랑 친하게 일단 지내. 친명. 그리고 금나라를 배척할 거야. 친명, 배금 정책이라고 하는 거지. 당연히 이 소식을 듣고 있었던 금나라야. 그럼 금나라는 이 소식을 어떻게 듣게 됐냐면은 이 인조 시기 때 인조가 즉위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이괄이 난을 일으켜. 요게 이괄의 난이었던 거야. 요 이괄이 난을 일으키게 됐었는데, 이때 당시 이괄은 인조반정 시기 때 앞장섰었던 장수야. 그러니 자기는 앞장서고 배일 놈들은 다 배웠는데 당연히 자기는 1등 공신이 될 줄 알았어. 근데 2등 공신에 임명이 됐었던 거야. 이에 화났었던 이괄이 이제 국경지역을 방어하고 있었던 이괄이었기 때문에 주변 장수들과 힘을 합쳐서 이제 난을 일으켰었던 거야. 그리고 이 이괄의 난을 어느 정도 인조가 진압을 했는데 이때 이괄은 죽게 돼. 하지만 이괄의 자녀 세력들은 이제 후금에 넘어가서 항복을 하게 됐었던 거야. 그러니까 후금이 이를 알고 광해군을 죽이고, 그리고 인조가 왕위에 오른 거를 벌하겠다는 명목하에 쳐들어오게 됐었던 거지. 그게 1627년에 있었던 정묘호란이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정묘호란을 어찌저찌 막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조선은 이 후금이랑 관계 하나를 맺게 되는데 그 관계가 형제 관계를 맺게 됐었던 거야. 이때 형제 관계를 맺은 거야. 알겠지? 군신 관계는 아직 안 맺었어. 그러다가 1636년 명나라를 배척하고 후금이랑 친하게 지내라는 약속을 계속해서 안 지키고 있었던 조선은 이제 여진이 후금이라고 호칭했고, 그 후금이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바꿔. 그리고 청나라로 바꾸고 있었던 홍타이지가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쳐들어온 거야. 한 번 더. 그게 바로 병자호란이었었던 거지. 그래서 이때
여진 애들이 국경적으로 이렇게 들어올 거란 말이야. 청나라 애들이. 여기를 지키고 있었던 장수가 임경업 장군이었는데 이 임경업 장군은 청나라도 무서워가지고요 피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임경업 장군이 지키고 있던 성을 이렇게 뺑글해서 포위해서 못 나오게 만들고 이들은 우회해서 조선의 수도였었던 한양을 치려고 했었던 거지. 이게 가능했던 이유, 이 우회 지역을 지키고 있었던 장수들이 지금 없어요. 왜? 다 이괄에 난 일으켰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삥 돌아온 거야. 인조랑 선조랑 차이점은 선조는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런닝맨 찍었다는 거. 그리고 인조는 런닝맨을 안 찍었다라는 게 둘의 차이점이야. 그래서 뒤늦게 이 도망치려다가 하다 보니까 이미 늦었었던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하려다가 피신하지 못하고 어디로 피신을 하게 되냐면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하게 됐었던 거야. 하지만 이 남한산성에서 피신을 하게 됐었고 이때 이제 신하들 사이에서 파가 나눠지게 돼. 뭐글로 나눠지냐면 주전파랑 그리고 주화파로 나눠지게 돼. 주전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김상원이라는 사람이 있어. 누가 있다고? 김상원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주화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최명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들이 싸우게 됐었는데 주전파는 우리가 저기 오랑캐랑 싸워서 죽을지언정 화해는 없습니다. 싸웁시다. 주전파. 전쟁합시다. 그래서 주전파야. 주화파 화해합입니다. 이거 싸웠다가는 그냥 백성들 개죽음 당하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에는 남한산성에서 인조가 항복을 하게 돼. 됐지? 그래서 항복을 하게 되면서 이때 인조는 삼전도에서 굴욕을 맛보게 됩니다. 309고도라고 해서 이제 한나라의 왕이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한테 절을 할 때 3번 절을 하는데 그때 쿵소리가 3번이 나야 돼. 안 나면 다시 해야 된다는 거야. 그거를 인조가 여러 번 당하게 되면서 삼전도에서 굴욕을 당하게 됐었던 거지. 됐지? 그리고 나서 이제 김상원과 최명길을 결말했죠. 둘이 청나라 끌려가요. 최명길은 항복무소도 작성했는데 그러고 나서 둘이 감옥에서 이제 벽 하나를 두고 갇혀있게 되면서 서로의 마음을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거기서 깨달았대. 뭘 깨달았냐면은 방법은 다르고 가는 길은 다를지어정 최종 도착지는 조선의 번영과 행복이었다. 그래서 그랬대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병자호란 끝. 그러면은 이렇게 병자호란이 일어났잖아. 그럼 조선 내부에서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은 이때 당시엔 붕당 정치가 좀 덜해요. 왜냐면은 일단 서인은 아직까지 인조가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은 있어. 그런데 좀 조용히 살아요. 왜냐면 싸우자고 주장했었던 애들 대부분이 서인 애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랬다가 조선 꼴이 어떻게 됐어? 우스꽝스러워졌잖아. 그리고 인조도 이때 당시 굴욕을 맛봤기 때문에 청나라한테 항복할지언정 나는 쟤네들이랑 사이좋게 지낼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청나라를 토벌하자는 북벌 여론이 나오게 됐었던 거지. 그래서 인조부터 시작해서 이제 인조 다음에 효종대왕까지도 북벌론이 대두되게 됐었던 거야. 북쪽을 정벌하자라고 하면서 북벌론이 이때 대두되게 됐었고 이 북벌론 당시에 이를 주도했었던 장수가 있는데 그 장수가 이완 장군과 그리고 대표적으로 송시열이 있었어. 이들이 이거를 주도를 하게 됐었어. 근데 이제 갑자기 효종이 병 걸려서 죽게 되면서 이제 북벌론은 차츰차츰 줄어들게 되고 조선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북벌론보다는 북쪽의 학문을 배우자라는 북학론이 등장을 하게 됐었던 거야. 됐어? 북쪽의 학문을 배우자 북학론 이렇게 나오게 됐던 거지. 혹시 거기 예송논쟁 내가 적어놨니? 없구나. 오케이. 예송을 내가 안 적었구나. 왜 안 적었지? 사익선은 이거는 어차피 묶어서 할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래. 알겠어. 예송 논쟁까지 하기에는 애매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알겠지? 하나 저거 좀 꺼줄래?